우크라이나 동부전장에서 러시아군은 새로운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협은 음식, 물, 산소가 필요 없고 공격당해도 피를 흘리지 않으며 잠을 자거나 공포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매일 늘고 있습니다. 그 위협은 우크라이나의 로봇 군대이며 러시아 군인들을 가차없이 사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네 번째 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우크라이나의 무인 군사 시스템들이 공중과 해상에서 러시아군에게 죽음과 파괴를 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부 우크라이나의 불타버린 전장에서 무인 지상 차량 UGV들이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고 영향력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UGV를 군에 통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아마 그 이상에서 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군 지휘관들은 오랫동안 무인 군대를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군침을 흘려왔습니다. 그 이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인 시스템은 특정 작전에서 인간 조종사를 투입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거나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할 때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치열한 교전하에서 최전방에 탄약과 보급품을 전달하거나 사상자를 후송하거나 정찰 및 지뢰 매설과 같은 임무는 항상 인간에게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특히 동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머리 위로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카미카제 드론들 때문에 어떤 움직임도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UGV는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최전선에 생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근 뉴욕타임즈 기사 제목이 명확하게 요약했듯이 우크라이나는 전선을 모두 방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그 틈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UGV는 우크라이나에게 그 틈을 메우고 러시아군에게 새로운 골칫거리를 안겨줄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양측 모두,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UAV, 무인 항공기와 UUV, 무인 수종정을 제이가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전쟁 초기부터 UGV, 무인 지상 차량 실험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2024년 2월 무인 시스템 부대가 창설된 이후로 이들의 사용이 본격적으로 증가했습니다. USF는 전 세계 최초로 공중, 지상, 해상, 전 영역에서 무인 시스템만을 전담하는 군사부대입니다. USF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6년 1월 한 달 동안 USF는 27,762개의 표적을 타격했고 그중 1,216개를 파괴했으며 4,885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하고 4,496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괴의 대부분은 UAV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UGV의 사용량과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UGV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크라이나는 주로 UGV를 물자 수송과 의무 후송에 사용했으며 2025년 말까지 약 15,000대의 다양한 유형의 UGV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최전선 물자 수송 요구에 점점 더 많은 비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UGV와 전투 모듈을 개발하는 회사인 데브드로이드의 CEO 유리 포리츠키에 따르면 카미카제 드론과 마찬가지로 UGV에 대한 초기 회의로는 나도 저걸 원한다는 요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UGV가 우크라이나 군인들 사이에서 농담거리였습니다. 로봇이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픽업 트럭이 계속해서 앞질러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러시아의 정예 드론 부대인 루비콘이 전장에 투입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루비콘은 특히 우크라이나가 보급품을 전선에 전달하는데 흔히 사용하는 픽업 트럭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UGV가 타버린 픽업 트럭 잔해 옆을 지나가며 보급품을 성공적으로 전달하자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리츠키의 말처럼 모두가 UGV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FPV 드론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는 픽업 트럭에 탄약을 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다양한 물류용 UGV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르밋은 오프로드 기동성을 위해 낮은 차체로 설계된 궤도형 UGV입니다. 이 차량은 최대 약 200kg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으며 12시간 또는 약 80km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전이 치열한 전선에서 중요한 요소인 제밍에도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라카는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궤도형 UGV 중 하나로
적재 능력과 전장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이 차량은 1100파파운드 이상의 화물을 수십 마일 운반할 수 있으며 특히 지뢰와 폭격이 집중된 지역에서 성능이 뛰어납니다. 또한 제밍에 강한 다중 채널 통신 기능도 있습니다. 프로텍터는 이보다 더 크고 견고합니다. 최전방 물류 작업용으로 설계된 프로텍터는 탄약, 박격포 시스템, 건설 자재와 같은 무거운 물자를 최대 2650파운드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과 사륜구동 바퀴 셰시를 갖춘 프로텍터는 최대 1m 깊이의 물을 건널 수 있고 시속 64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알게 되겠지만 프로텍터는 강력한 화력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지상 차량, UGV 등 혁신 군사 기술을 깊이 파헤치는 것이 바로 더 밀리터리 쇼의 강점입니다. 군사 분야에서 무슨 일이 왜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무인 지상 차량 UGV에 대해 말하자면 국내에서 생산된 시스템들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동맹국들이 제공한 UGV들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는 최소 150대의 테미스 UGV 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밀렘 로보틱스에서 생산되었으며 네덜란드의 자금 지원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적재 중량은 구성에 따라 다르며 최대 약 1650파운드입니다. 테르믹과 테미스 모두 임무에 더 특화된 UGV들과 함께 의무 후송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1독립의무대대에서 개발한 MOL이 포함되며 이는 교전 중 고속장갑 후송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대 시속 44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지뢰 폭발과 드론 공격에도 불구하고 부상병력을 성공적으로 후송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UGV 시스템들과 기타 시스템들은 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데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필수 보급품을 제공하고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병사들이 사격지대 한가운데서도 전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에 로봇이 없었다면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했던 이러한 임무에서 인간이 겪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이자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가치는 실제 전투작전에서 로봇병사, 기관총, 지뢰부설기, 그리고 포병 등으로 무인 지상 차량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전방 무대의 핵심 요구는 참호 속 소총수를 대체하는 것이며 특히 가장 위험한 작전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MK-19 유탄 발사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흔히 쓰이는 무기입니다. 먼저 유탄 발사기를 분해하고 탄약과 함께 사격 위치까지 운반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느리고 위험합니다. 유탄 발사기를 운반하는 존은 러시아 드론에 쉽게 발견되어 이동 중에 전멸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K-19를 탑재한 무인 지상 차량 UGV를 그런 위험을 없애줍니다. 모든 장비를 한 번에 손쉽게 운반하고 전투 준비를 마친 채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무인 지상 차량 UGV은 러시아가 현재 사용하는 전술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우크라이나 방어선의 빈틈을 탐색하고 제한된 보병 전력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저지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저지하는 데에는 속도가 결정적인 요소로 우크라이나군이 신속하게 새로운 진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지는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전에 위장을 해야 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늦추고 위장을 설치하는 동안 병사들이 드론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장된 무인 지상 차량 UGV는 즉시 사격을 할 수 있고 설령 피격을 당하도록 조종사는 비교적 당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거리에서 UGV를 조종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UGV에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병과 대략적으로라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 중인 작업으로 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험과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제3강습여단과 뱀성 연구소가 실시한 실사격 테스트에서 13개 제조업체 중 단 5곳만이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델은 이미 실전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개발자들은 플랫폼을 개선하고 새로운 무기를 다룰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UGV에 어떤 종류의 무기가 장착되고 있으며 이를 장착하는 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현재 UGV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기는 대구경 기관총입니다. 여기서 포리츠키에 따르면 가장 큰 과제는 무기의 원래 설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플랫폼은 기관총이 아무런 개조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기본 구성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전환 브래킷을 사용하여 기관총을 UGV 본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고정하며 이를 통해 모듈에서 무기를 빠르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기계적 개조는 원격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 트리거의 추가이며 기관총의 포탑은 전기 모터와 액추에이터로 제어됩니다. 고급 구성에서는 특수 소프트웨어가 일반 기관총을 고정미 무기로 변환합니다. 개발자들은 거리, 탄약 종류, 바람, 그리고 표적의 각속도에 따라 각 시스템에 맞는 탄도 계산을 맞춤화합니다. 탄약도 자동으로 추적되기 때문에 운용자는 항상 남은 탄약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움직임과 열 신호를 이용해 적을 식별하는 AI 기반 모듈도 활용합니다. 이 모듈들은 독립적으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지만 아군 사격을 방지하기 위해 사격은 사람이 제어합니다. 제3 돌경교단에서 코어로 알려진 NC-13 UGV 중대 지휘관으로서 마카르는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 웹사이트에 우리는 전투 모듈과 머신 비전의 인공지능을 활용해 순찰과 표적 식별을 지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구역이나 각도가 설정되면 포탑은 자동으로 순찰을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나 열 신호를 감지하면 추적을 시작하고 조작자에게 알립니다. 봐요,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 기능들은 이미 조작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AI는 또한 UGV를 제어할 때 신호가 불안정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제2군단 아바카르티아 합동 UGV 부대의 지휘관인 마타마틱에 따르면 UGV와의 전자통신은 기계적인 한계와 더불어 이 기술의 주요 제약 중 하나입니다. 총기의 기계적 작동에는 현재 AI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이 걸렸을 때는 사람이 직접 이를 해결해야 하므로 그 전까지는 UGV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엔지니어들이 일부 우크라이나 UGV에 원격 재장전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해서 위험을 줄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나머지 UGV들은 전투 전에 무기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기관총 자체에 관해서는 선택이 주로 탄약의 가용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선택은 미국산 브라우닝 M2로 59경 BMG 탄약을 사용합니다. 이 탄약들은 키이우의 파트너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물려받은 소련 시대의 대체 탄약보다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M2의 대구경은 반동을 견디기 위해 보강된 포탑과 강력한 댐퍼가 필요하지만 사거리와 장갑 관통력 때문에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2.7mm 무기들이 부족할 때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제 PKM이나 벨기에제 M24숑과 같은 7.62mm 기관총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때때로 전차에 장착된 러시아제 PKMT도 사용하는데 이는 종종 손상된 장갑차에서 회수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기관총이 가할 수 있는 파괴력 외에도 이 무기들은 러시아 최전방 병력에게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포리츠키가 이를 요약합니다. 적군이 대구경 기관총 소리를 들으면 곧바로 중장비가 근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50kg짜리 총을 평범한 병사가 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적군 부대가 건물 안에 숨어 있다면 그들은 매우 불안해집니다. 결국 자신들이 소탕당할 것을 알고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죠. 요격통신에서 우리 전투원들은 적이 대형 장갑차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장한 지상 로봇이 체계적으로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앞서 언급했듯이 자동 유탄 발사기는 무인 지상 차량에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또 다른 무기 체계입니다. 자동 유탄 발사기는 기관총과 달리 엄폐된 위치에서 목표를 타격하고 머리 위나 직접 조준선 너머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탄 발사기는 무게와 반동 때문에 기관총을 장착하는 것보다 통합이 더 복잡합니다. 미국산 MK19는 77.6파운드로 소련제 AGS-17의 68파운드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발사기의 반동은 더 가벼운 플랫폼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장착한 무인 지상 차량은 강력한 전기 모터와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동 중에 사격을 하려면 진동을 보정할 수 있는 안정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카르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자동 유탄 발사기 모듈 중에는 이러한 기능을 갖춘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인 지상 차량의 물리적 특성만이 이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유탄 발사기 포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역시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발사기보다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월이 40 모듈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인간 조작자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며 목표물을 명중시키기 위해 필요한 포신 각도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마카레에 따르면 포탑은 숲이 우거진 지역이나 탁 트인 지형에 배치할 수 있으며 병사는 은폐된 상태에서 원격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탄 발사기의 경우 이 시스템은 10개에서 15개 사이에 목표물을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숲이 우거진 지역에 경계를 설정할 수 있고 그곳에 보병이 움직이면 포탑이 해당 구역 전체에서 지그재그 패턴으로 목표물을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적 지정이 정말 간편해집니다. 포탑이 위치를 잡으면 좌표를 입력하고 그러면 순식간에 목표물을 포착해서 정확하게 사격합니다. UGV 조종사는 시야 밖의 목표물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과 포탑은 나침반, 자이로스코프, GPS 안테나 등 4개에서 5개의 복잡한 센서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GPS가 교란되면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대체 방법으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기관총과 마찬가지로 탄약 공급 장치는 유탄 발사 UGV에서 가장 기계적으로 복잡한 부품이며 현재 유탄 상자를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널리 사용되는 기술은 없습니다. 이는 탄약 공급 장치가 걸릴 경우 위험한 소리나 UGV 회수 임무에 인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동 역시 문제입니다. 이는 무거운 유탄 발사기의 무게와 반동을 견딜 수 있는 대형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동은 볼트를 느슨하게 하고 전자장비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임무가 끝날 때마다 승무원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모든 연결 부위를 꼼꼼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꾸준히 극복하고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들 외에도 전투용 무인 지상 차량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무인 전력과의 작전을 단독으로 또는 인간 병력과 결합하여 조율하는 것은 인간만으로 이루어지는 공격을 조율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인 원격 조종 시스템에 대한 최초의 실험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며 드론은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무인 지상 차량이 이 정도 규모로 사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다른 어느 곳에서도 모범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확립된 군사 교리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보병 전투 계획 절차를 전투 로봇에도 적용한다고 말하지만 전투 로봇이 포함된 공격을 조율하는 것은 오직 인간 동력만을 지휘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마타마르틱에 따르면 어느 정도는 이것이 지휘 및 통제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기술이 새롭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전투용 무인 지상 차량의 기술적 한계를 항상 고려하지 않고 작전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임무를 기계가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할 무인 지상 차량 전문가가 필요해 작전 교육이 복잡해지고 장교 역량 기준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승무원과 지휘관 모두가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직접 쌓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개되는 공격에서 로봇을 운용하는 일은 앞으로도 상당히 가파른 학습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마타마르틱이 보기에는 문제는 각 부대가 매우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빠르게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1년간 이 부분이 확대되고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상 드론을 사용하는지도요. 그에 따르면 전투 지상 로봇은 이미 적 위치로부터 1.6km가 넘는 거리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방어 작전에서 가장 큰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보병을 지원하거나 대체하여 더 적은 인원으로 진지를 지키고 병사들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 겹으로 배치된 무장 무인 지상 차량 UGV는 촘촘하고 강력한 화력 체계를 이룹니다. 대형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전투 지역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선에 배치되어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인 러시아 LPV 드론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 위치에 진지에 배치되면 이들은 원격 관측 및 사격 지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음식, 물, 수면, 심지어 화장실을 잠깐 다녀올 필요도 없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대기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따라서 한 명의 조작자가 안전한 은신처에서 동시에 서너 구역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용 무인 지상 차량 전술은 이제 꽤 잘 정립되어 있지만 로봇을 이용한 공격 전술은 아직 형성되는 중입니다. 공격 작전은 방어 작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현재로서는 로봇의 가장 효과적인 역할은 강행 정찰 작전에서 나타나는데
이 작전에서는 인원이 없이 로봇이 전진하여 적의 공격을 유도합니다. 공격 시에는 로봇이 화력 방패나 호위 요소로서 적을 제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카르가 좋은 예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상 로봇을 중심으로 작전을 계획했고 로봇이 돌격조에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매우 종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몬 90지뢰를 탑재한 카미카제 로봇토대, MK-19 유탄 발사기가 장착된 전투 모듈, 그리고 후송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카미카제. 로봇이 돌격이 시작되기 전에 적 진지를 폭파시켰습니다. 두 번째 로봇은 보병과 나란히 들판을 가로질러 이동했고 명령에 따라 전투 중에 제공된 좌표에 있는 적을 공격했습니다. 유탄 발사기 모듈이 우리 병사들이 진입할 때 개활지에서 어무를 제공했습니다. 로봇은 목표물을 향해 모든 탄약을 정확하게 발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포격으로 인해 한 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지역이 확보되자마자 물류 로봇이 들어와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 사례는 로봇이 근접전이 시작되기 전에 공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요새와 적 병력을 파괴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사례로 가미카제 무인 지상 차량이 러시아 전투원들의 위치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여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도 더 많은 탄약과 무거운 모듈을 탑재할 수 있고 기관총이나 유탄 발사기를 든 보병보다는 보병 전투 차량에 더 가까운 강력한 전투 플랫폼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중장비 무인 지상 차량에는 앞서 언급한 프로텍터와 T-700 브라우닝이 포함되며 두 차량 모두 약 700kg을 운반할 수 있고 바타그 최대 2000kg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T-700 브라우닝은 12.7mm, 브라우닝 M2 기관총과 7.62mm PKT 기관총, 이렇게 두 개의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개발자에 따르면 이 쉐시는 그라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위해 40발의 로켓 전체를 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개발자들은 소형 카미카제 드론을 운반 배치할 중계기와 플랫폼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무인 지상 차량에 장착된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 휴대용 대공방어 시스템, 기관포, 심지어 화염방사 로켓 발사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될 로봇 군대는 아직 먼 미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UGV가 우크라이나의 인력면에서 전장의 균형을 크게 맞추고 있습니다. 포리츠키는 우린 사람이 부족하지만 러시아군은 병사들을 고기분쇄기에 밀어넣지만 우리는 로봇을 고철더미로 보냅니다. 고 말합니다. 우리는 로봇과 함께 돌격하며 때로 잃지만 돈과 금속을 적 인력과 교환하는 셈입니다.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빠르게 무인 지상 차량 UGV 개발에 나서며 이 분야는 곧 큰 발전이 예상됩니다. 수년 동안 전문가들은 미래의 전투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들이 싸우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왔습니다. 드론, 로봇, 무인 차량으로 이루어진 전체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인간 조종사들은 전장에서 수마일 떨어진 비교적 안전한 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이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 장면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선 곳곳에서 러시아 돌격대가 전투에 돌진하며 그 앞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버티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끔찍한 것입니다. 살과 뼈로 이루어진 적이 아니라 차가운 강철로 만들어진 적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로봇 군대이며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군사용 로봇이라는 개념은 미래에서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개념은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15년 프랑스는 세계 최초의 폭발물 탑재 로봇 드론 시제품을 만들어 프랑스 제2군의 20대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1930년대는 소련이 자체 기관총을 장착한 원격 조종 탱크인 텔레탱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무인 지상 차량 UGV 또는 장갑 로봇들은 소련과 핀란드 간의 겨울 전쟁과 1941년 독일, 소련 전쟁 초기 단계에서 모두 투입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도 블랙 프린스라는 암호명이 붙은 자체 무선 조종 보병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다른 군대들도 탑승한 조종사나 승무원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장갑 군용 차량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탐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복잡해서 각국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술 발전으로 군대가 대규모로 장갑 로봇을 제작하고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실현 가능해졌으며 우크라이나가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지상 로봇 복합체라고 불리는 무인 지상 차량이 소수지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기 모델들 중 상당수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것이었지만 우크라이나의 최고 군사 전문가들은 곧 그것들이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깨닫고 자체 팀들에게 국산 모델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는 거의 모든 무인 지상 차량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임스타운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모든 장갑 로봇의 99%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량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이 몇백 대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에는 15,000대 생산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2026년에는 그 목표가 2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의 종류가 몇 개 되지 않았고 각각은 고유한 기술 사양과 강점, 약점, 그리고 이상적인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약 40개의 다양한 우크라이나 제조업체에서 200개가 넘는 모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일로 우크라이나군이 다양한 임무, 조건, 과업에 맞춰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델은 요새화된 지역을 방어하는데 다른 모델보다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시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다른 모델들은 정찰, 탐색, 감시와 같은 임무에 더 적합합니다. 이 로봇 군대가 커지고 다양해질수록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무인 지상 차량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크라이나의 인력을 다른 목표나 앞으로 있을 더 큰 전투를 위해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로봇의 등장이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진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나라는 군사 개발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분쟁 한가운데에 갇혀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음 군사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을 쓸 수 있고 그 후 수년에 걸쳐 시제품을 만들고 설계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방산업체와 계약업체들이 빠르게 결과를 내길 원합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드론 제조업체들은 정기적으로 새로운 모델과 설계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새로운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왔습니다. 모든 무기가 의도대로 작동하지는 않으며 일부는 추가 개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부는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보통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관료주의를 없앰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자국 군대에 더 좋고 강력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협력입니다. 전 세계 많은 군대에서는 방위산업체와 최전방 부대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들은 때때로 실제 현장에 있는 군인들의 바람이나 기대와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새로운 무기나 차량, 장비를 만들어 오히려 군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인과 제조업체 간 간극을 좁히고 군인들이 방위산업체에 직접 의견과 아이디어를 전달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은 필요한 것을 기업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기업들의 몫입니다. 실제 군인들의 피드백을 설계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은 단순히 전시실이나 기술 시연에서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에서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무기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모복공학 계약업체 텐코프의 공동 소유주의자 CEO인 막심 바실첸코 되고 있으며 최전선에서 직접 피드백을 받고 관료주의가 없으며 효과적인 것에 집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선 몇 달 걸릴 결정도 며칠 만에 이뤄집니다. 또한 정부, 자원봉사자, 민간 부문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최종 사용자이자 군인들도 첫날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철학은 우크라이나 드론 산업 등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제조업체들이 항상 군인 부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기존 설계에서 어떤 개선이나 수정을 원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로봇 군대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사실 로봇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다른 종류의 군용 차량과 비교하면 말이죠. 예를 들어 승무원과 보급품을 실어야 해서 일정 크기 이상이어야 하는 대형 전차나 병력 수송 차량과 비교하면 장갑 로봇은 훨씬 더 컴팩트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은 승무원 공간이나 조종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많은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설계와 제작도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군사용 로봇들 중 상당수는 쇼핑카트나 골프카트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들은 간단한 상업용 부품들로 쉽게 조립할 수 있으며 그 위에 7.62mm나 509경 기관총 같은 군사용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이 로봇들 중 일부는 5,000달러 정도로 살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수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비싼 모델조차도 탱크나 고급 장갑 보병 차량에 필요한 수십만, 수백만 달러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이러한 저렴하고 지능적인 개발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로봇 부대를 빠른 속도로 모으고 확장하며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이곳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 예산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나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본격적인 로봇 부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은 기관총으로 무장한 프라우러라는 원격 조종 차량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몇 년 뒤에는 원격 조종이 가능한 이동식 대전차 플랫폼도 시험 중이었는데 이 장비는 탑승한 인간 조종사 없이도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 모두 결국에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특수무기 관측 정찰 탐지 시스템, 즉 SWORS라는 무장 로봇을 개발했으며 이 중 일부는 2007년에 이라크에 배치되었지만 실제 전투에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미군은 소더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미군은 여전히 다양한 소형 로봇과 원격 조종 무기, 스테이션을 설계하고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을 결합하여 실제로 전투에서 적과 맞설 수 있는 무인 지상 차량을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최신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미 육군의 로봇 전투 차량 프로그램조차도 높은 비용 때문에 최근에 폐기되어 미군은 여전히 실제로 전투에 투입할 준비가 된 로봇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로봇들이 전투에 투입돼 놀라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군사 이슈를 분석해 드립니다. 로봇 군대를 만드는 것과 이를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직 매우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대조차도 이를 다루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즉석에서 적응해야 했고 배우면서 새로운 강철 전우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매우 인상적인 결과를 얻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우리는 무장 UGV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진지 공격을 선도하는 최초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때까지 UGV는 주로 자폭 공격이나 지뢰 매설에만 사용되었지만 이 영상은 UGV가 추가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UGV는 인간 병사들과 함께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 전선을 이끌며 적의 주의를 끌고 뒤따르는 다른 부대가 진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제의 로봇은 LI-UT 2.0 UGV로 300kg, 약 660파운드짜리 차량에 PKT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관총은 최대 800m, 약 2625피트 거리에서도 뛰어난 정확도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강철 판금 장갑으로 보호되는 LI-UT는 다른 우크라이나 장갑 로봇들과 마찬가지로 소형 화기 사격에도 견딜 만큼 튼튼합니다. 영상의 한 장면에서는 LI-UT가 폭발하지 않은 대전차 지뢰 위를 그대로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인들이 로켓 추진 유탄, 즉 RPG를 이 무인 지상 차량에 발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여러 차례의 피격과 아찔한 상황을 겪고도 여전히 작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러시아 병사들이 참호에서 도망치며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로봇을 피해 목숨을 걸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 이후로도 우크라이나의 로봇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크렘린의 전쟁기계에 맞서 싸우는 여러 사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는 우크라이나 제3여단 2, 오직 드론과 로봇으로만 구성된 공격부대를 이용해 러시아 병사들을 생포하는 역사상 최초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당시 발표된 상세한 성명에 따르면 이 여단은 카미카제 드론과 로봇 지상 차량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 있는 러시아 벙커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로봇이 손상된 러시아 요새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안에 숨어있던 남은 러시아 병사들은 죽음 아니면 항복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험을 걸고 손을 들고 밖으로 나왔고 그 즉시 드론의 안내를 받아 전투 지역에서 빠져나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것은 장갑 로봇이 병사들의 인명 피해 없이 스스로 임무를 완수하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2025년 11월 우크라이나의 로봇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는데 이는 UGV가 러시아의 MTLB 병력 수송 차량에 사격을 가하는 영상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전방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단순히 로봇을 시험 운용하던 중 러시아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전 상황에서 로봇이 어떤 성능을 보일지 확인할 기회를 잡은 UGV 운용팀은 즉시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만에 로봇 군대의 방어 능력을 보여주는 추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3군단의 자세한 텔레그램 성명에 따르면 드로이드 TW127이라는 단일 무인 지상 로봇이 무려 45일 동안 혼자서 방어 진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59경 기관총으로 무장한 이 무인 지상 차량은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는 최전선 지역에 배치되어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했으며 조종사들은 교전선 뒤에서 안전하게 머물렀습니다. 제3 돌격여단의 지상보고 복합체는 45일 연속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기관총 사격으로 적의 모든 침투 시도를 저지했습니다. NC-13 타격대의 조종사들은 안전한 은신처에서 데브드로이드 TW12.7 로봇을 조종했습니다. 임무 수행 중 적은 침투하거나 우리 진지를 점령하는 데 실패했으며 전투원들은 인명 피해 없이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문제의 로봇은 우크라이나 방위 기업인 데브드로이드에서 제작했으며 이 회사는 오늘날 우크라이나 군사 로봇 공학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입니다. 최대 15마일의 작전 범위와 첨단 무선 제어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자동 항법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드로이드 TW127은 이 회사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이자 로봇 군단의 빛나는 보석입니다. 더 최근인 2026년 1월에는 또 다른 드로이드인 12.7 UGV가 탑재된 M2 브라우닝 기관총을 이용해 러시아 보병과 교전하고 사살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봇이 적군과 직접 전투를 벌인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싸움은 결코 대등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소화기 사격에도 굴하지 않고 로봇은 손쉽게 추적하고 조준하고 러시아 병사들에게 사격을 퍼부어 그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같은 달 말 우크라이나의 로봇과 데브드로이드는 정찰 타격 지상 로봇이 전투작전 중 러시아 병사 3명을 생포하는 데 성공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리만 방향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제3독립강습여단의 지휘 아래 KT-7.62 PKT 기관총이 장착된 데브드로이드 드로이드 TW-7.62가 3명의 러시아 병사에게 효과적으로 백기를 들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었으며 영상에는 병사들이 연기가 나는 잔해더미 속 은신처에서 나와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들고 무장을 해제한 뒤 땅에 엎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데브드로이드는 사건 전개 과정을 자세히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정찰 타격 NRC 드로이드 TW-7.62는 누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러시아 군인 3명을 생포했습니다.
우리 전투원들에게는 위험이 없었습니다. 임무는 원격으로 완수되었습니다. 포로 교환 자원이 보충되었습니다. 현대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은 최전선에서 이루어집니다. 국민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TW 드로이드 7.62는 정찰 타격 NRC로 기관총 KT-7.62 PKT에 맞게 개조되었습니다. 내장된 탄도 계산기 덕분에 이 시스템은 적 목표물을 타격할 때 높은 정밀도와 사격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드로이드 TW 7.62는 인공지능 요소가 탑재되어 있어 목표물을 자율적으로 탐지, 포착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수만 대의 드론 부대를 추가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전선에서 장갑 로봇이 방어를 하고 공격을 수행하며 병력을 생포하고 러시아군을 저지하는 사례를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미 전선에서 뚜렷한 진전이나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크렘린의 전쟁 기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전할 것입니다. 심한 공격을 받아도 피를 흘리지도 무너지지도 물러서지도 않는 상대와 맞서게 되면서 말이죠.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로봇들은 이제부터 더 강력하고 위협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최신 모델들은 이미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무기로 무장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데브 드로이드 같은 경우 30mm 대포가 장착된 새로운 지상 전투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한창입니다. 최대 3마일, 즉 5km 거리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모델은 이전 모델들에 비해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로봇은 무거운 대포의 반동을 견딜 수 있는 더 크고 무거운 셰시를 갖추게 되며 공격 작전 중 직접 화력 지원을 제공하거나 위협이 높은 환경에서 보병 부대를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로봇 회사들 또한 더 강력하고 더 견고하며 점점 더 발전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전장에서 다양한 공격 및 방어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생명을 구하고 적을 제거하며 전쟁에서 더 크고 폭넓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로봇들이 더 강력해지고 발전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로봇들은 전 세계 다른 군대들이 배우고 모방하려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여러 군대들이 이 로봇들을 직접 구매하고 사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로봇 브랜드들은 엄청난 성공과 투자 그리고 활발한 관심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같은 지역의 전선에 더 많은 로봇들이 투입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군대는 더욱 강해지고 성공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러시아와 병력소로 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법한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 군대입니다. 우리는 무인 지상 차량이 참호를 기어다니며 총격 속에서 보급품을 전달하고 부상당한 병사를 후송하며 심지어 폭약을 가득 실은 채 러시아 진지로 곧장 돌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위험 지역에서 최대한 멀어지도록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기술의 상당 부분이 차고 작업장, 소련 시대의 창고, 그리고 전투 지역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임시 시설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거의 로봇 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불과 3년 만에 지상전의 미래를 개척하는 선구자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이 이 변화가 전쟁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려 분주히 움직이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무인 전력은 약 20대의 터키제 바이락타르 드론과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소비자용 쿼드콥터를 조종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상 로봇도 없었고 자율 시스템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로 넘어가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진지를 상대로 세계 최초로 공식 기록된 전면 로봇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실제 공격에는 인간 병사가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하늘의 드론과 지상의 무인 차량들만이 협력하여 적 진지를 제거했습니다. 2025년 7월에 이르러 우크라이나 제3돌격여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오직 드론과 지상 로봇만을 사용해 전체 작전을 수행했고 러시아군을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미래 전쟁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목을 끄는 작전들만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전체 이야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보려면 도네츠크주의 옛 소련 창고에서 활동하는 안타레스 대대의 소대장
올렉산드르가 운영하는 작업장 같은 곳을 방문해야 합니다. 올렉산드르의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지상 로봇 혁명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대 전체를 개인적인 인맥, 모금 행사, 경품 추첨, 그리고 민간 네트워크의 기부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그의 소대는 소수의 로봇만을 자신들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더 필요한 다른 여단에 보냅니다. 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제조업체가 올렉산드르와 같은 부대에 새로운 무인 지상 차량을 전달할 때 그 차량들은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도착합니다. 기본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이 러시아의 전파 방해에 의해 휴지 조각처럼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렉산드르의 팀은 차량을 완전히 분해하고 새 프레임을 용접하며 모든 배선을 다시 하고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스타링크 단말기, LTE 네트워크 또는 암호화된 디지털 링크를 설치합니다. 단위 UGV, 즉 무인 지상 차량을 개조하는 데는 750에서 1000달러가 들고 여기에 스타링크 하드웨어와 구동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도 필요합니다. 이 기계들은 현장에서 혹독한 혹사를 당하며 임무가 끝날 때마다 정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이 로봇들은 매일 우크라이나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천사를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의 진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022년 초 우크라이나의 로봇 기술 역량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2022년 중반까지 자원봉사 부대들은 DJI 소비자용 드론을 임시 폭격기로 개조하고 있었습니다. 느리고 취약했지만 100만 달러 전차를 파괴할 만큼 충분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FPV 드론 혁명이 찾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해에 60만 대에 가까운 FPV 드론을 생산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나무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고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레이싱 드론의 후예였습니다. 2024년에는 그 수가 150만 대의 FPV 드론으로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우크라이나가 FPV 드론만 450만 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는 하루에 12,000대가 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공중 드론이 주목을 받는 동안 지상에서는 더 조용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여단에서 무인 지상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부대는 바퀴 달린 플랫폼을 시험했고 다른 부대는 궤도식 설계를 시도했습니다. 모두가 실제 전장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무엇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2023년 말쯤에는 지상 로봇이 전투 영상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계들은 전방진지에 보급품을 전달했고 조금 더 큰 기계들은 총격을 받는 참호에서 부상병을 후송했습니다. 2024년 12월 최초의 전면 로봇 돌격이 이루어지면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 우크라이나는 2025년 말까지 최소 15,000대의 지상 로봇을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시제품 시스템이 아니라 여단급 작전에 통합된 완전 작동 전투 로봇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누군가 분류하기도 전에 이 시스템들의 새로운 용도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의 메두사 보고서에는 제5 강습여단의 군인들이 소형 ATV처럼 생긴 전투 로봇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로봇들은 잔해 사이를 기동하며 상공의 드론 유도로 러시아 진지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우크라이나 제28 기계화 여단, 이 전쟁 최초의 방공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공개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무인 지상 차량은 이글라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지상 로봇으로 승무원들이 은폐된 상태에서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들은 단순한 물류 플랫폼이 아니라 무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상 로봇들이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활용 범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우크라이나 다빈치 늑대대대의 로봇 시스템 책임자인 알렉산드르 얍찬카에 따르면 최소한 8가지 주요 용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에게 가장 유망한 방법으로 로봇을 폭탄으로 사용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상 로봇은 공중 드론보다 훨씬 더 많은 폭발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공중 드론도 최대 적재 중량이 약 10kg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야부찬카의 가장 작은 지상 로봇도 약 22kg 이상의 폭발물을 실을 수 있으며 더 큰 모델은 훨씬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발 전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이 로봇들이 러시아 참호, 엄폐호, 심지어 지하실 위치까지 직접 들어가 폭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야부찬카는 그의 부대가 30kg의 폭발물을 실은 로봇을
러시아군의 지하실로 보냈던 임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로봇은 실제 건물 내부에서 폭발해 러시아 보병들을 사살했습니다. 그런 정밀함은 인간이 안전하게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비행 드론도 많은 시도와 손실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미카제 임무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물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이 분야에서 지상 로봇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확장된 살상구역은 양측의 드론 확산으로 인해 전선에서 약 16km 이상 넘어섰습니다. 아미 테크놀로지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드론이 러시아 전장 사상자의 최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대부분 아니면 거의 모든 우크라이나군 부상도 드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무군의 수석 외과의 콘스티안 티누메니우크 대령에 따르면 이제 가장 위험한 임무는 더 이상 적과 교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보급품을 전선에 들여보내고 빼내는 것조차 가장 위험한 임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보급 중 많은 픽업 트럭을 잃어 차량 부족이 심각합니다. 이에 지상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이 기계들은 병사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도 전방 참호에 식량, 탄약, 의약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주로 밤에 작동하는데 이는 러시아 FPV 드론이 발견하고 파괴하기 가장 힘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생각보다 덜 중요합니다. 치명적인 드론이 들끓는 전장에서 시속 16km만 되어도 빠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험한 지형에서는 속도를 높이면 뒤집히거나 충돌 위험이 커지므로 천천히 꾸준히 움직입니다. 일부 로봇에는 통신 중계 마스트나 전자전 모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른 로봇들은 원격 조종 터렛이나 박격포를 장착해 화력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지상 로봇이 임무를 수행하면 우크라이나 병사 한 명이 살상지대를 트럭으로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서도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야인 의무 후송이 있습니다. 궤도형 지상 로봇은 이런 임무에 보통 필요한 8명의 팀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참호에서 부상병을 후송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위치로 접근하면 부상병을 태우고 안전한 곳으로 후송합니다. 문제는 로봇이 부상병을 태운 채로 통신이 끊기면 부상병이 노출된 채로 러시아 드론에 보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방치된다는 점입니다. 야브찬카에 따르면 그의 부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로봇을 부상자 후송에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통신이 끊길 위험이 너무 커서 이를 표준 절차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계속해서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사람이 직접 구조에 나설 경우 추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 로봇은 지뢰 설치에도 쓰이는데 야브찬카는 러시아 드론의 지속적 감시 속에서 이것이 군인들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로봇은 군인보다 더 많은 지뢰를 운반하고 인간 조종사가 적의 사격에 노출되지 않게 지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상 로봇은 지뢰 제거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 드론과 달리 이들은 진격하는 부대보다 앞서 이동하면서 경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로봇이 지뢰를 받는다면 군인이 죽는 대신 기계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잔인한 계산이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인이 죽는 것보다 로봇이 손상되는 것이 낫습니다.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또 다른 암울하지만 필요한 용도입니다. 부상자나 전사자를 수습하려면 보통 8명의 병사가 필요하며 이들 모두가 최초 희생자를 만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로봇은 완벽하진 않지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가 통신이 끊기거나 지뢰를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여전히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수집도 주요 활용 중 하나입니다. 지상 로봇의 카메라는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효과 면에서는 공중 드론만큼 뛰어나진 않습니다. 키 큰 풀 같은 단순 장애물도 로봇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가까운 시야는 하늘에서 보는 것만큼의 전장 인식 능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상 로봇에 상공에서 감시하는 드론을 결합하면 인간 병사의 개입 없이 반자율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협력 무인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한 병사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혁명이 얼마나 현장 주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네츠크 근처에 위치한 제5 강습여단의 진지를 방문하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콜사인을 사용하는 아그로놈과 모페드 같은 병사들이 임시 작업장에서 지상 로봇을 개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커런트 타임의 언론인 올렉세이 프로데이보다에게 최근 전투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부대에서 운용하는 지상 드론이 파괴된 장갑차들을 지나 러시아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적군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그로놈은 이 드론이 ATV 정도 크기이며 30m, 즉 약 100피트 이내에 들어와야만 소리가 들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레이존에 들어가 적진지를 사격하곤 했습니다. 모페드는 최신 업그레이드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프레임, 더 나은 시야를 위한 재배치된 카메라, 야간 작전을 위한 열 화상 장비, 기관총이나 소구경 대포를 위한 터렛 마운트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장 사양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들에게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군인들이 설계한 전장 개조입니다. 그들은 또한 바퀴형 모델보다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트랙형 버전도 개발 중인데 이로 인해 부상병을 대피시키는데 더 적합합니다. 트랙은 험난한 지형을 더 잘 견디고 더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이 로봇들을 반복적으로 분해하고 재조립하면서 각 버전을 실제 현장 조건에서 테스트합니다. 이것은 실제 전투 지역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실시간 전투 피드백으로 계속 개선됩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서방의 조달 방식과 비교해보면 프로토타입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나 통제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단계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이와 비슷한 작업장이 수십 곳 있습니다. 각 두 대마다 지상 로봇을 개조하고 개선하며 실험하는 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뒷마당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부터 공급망을 갖춘 대규모 공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와 기능의 드론을 생산하는 회사가 500곳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것은 드론이 어디에 필요하고 어떻게 배치할지 조정하는 우크라이나의 정보 공유 및 인식 서비스인 델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창의력이 인상적이긴 해도 경쟁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도 배우고 있으며 기술적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아온 끝에 모스크바는 마침내 자체 지상 로봇 부대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은 2024년 8월에 로켓 추진 열압력 발사기 4기를 장착한 무인 지상 차량 UGV를 선보였습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군수 조달과 석유 및 가스 수익 면에서 본질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GDP의 약 8%, 우크라이나는 약 35%를 군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는 더 강하며 푸틴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돈을 계속 쏟아부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중국이 지켜보고 있고 중국이 기술과 제조 역량을 기꺼이 공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지상 로봇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인 전자전과 통신 교란 문제로 이어집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러시아의 전파 방해 기술은 급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분쟁 초기에는 전자전이 원시적이고 국지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정교하고 널리 퍼졌습니다. 전파 방해 시스템은 15분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어 운영자들이 기회를 노리며 기다리게 만듭니다. 현장의 상황이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는 모든 드론을 디지털 제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올렉산드르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팀은 아날로그 시스템을 제거하고 암호화된 디지털 링크나 스타링크 터미널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그런 해결책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광섬유로 제어되는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전파 방해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드론들은 머리카락처럼 가는 광섬유 케이블을 최대 12마일까지 뒤에 끌고 다니며 완전히 전파 방해가 불가능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21세기 문제에 대한 20세기식 해결책입니다. 전자적으로 방해받을 수 없는 물리적인 케이블이죠. 단점은 케이블 자체가 잘리거나 걸릴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추락한 드론에서 버려진 광섬유 케이블로 만들어진 새 둥지를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웃기기도 하고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연결이 끊기는 것은 여전히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야부창카에 따르면 로봇이 통신을 잃으면 그저 값비싼 금속 고철 더미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더 나쁜 것은 그 고철 덩어리가 러시아에 의해 회수되어 역설계되거나 해킹당해 군이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 방안으로 통신이 끊겼을 때 로봇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유망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끊임없는 개발 경쟁입니다. 기술은 있지만 전투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으로 거둔 성공은 단순히 이번 전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군대가 전쟁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4년 2월에 국가 무인 시스템군을 창설했고 6월에는 바딤 수아레브스키 대령이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가
현재는 로베르트 브로브디 소령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완전히 새로운 군종입니다. 잠시만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가 2년도 안 되어 무인 시스템을 위한 별도의 군사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도 2024년 12월에 뒤따라 모든 군사부서에 자율 및 로봇 기술을 통합하기 위한 자체 무인 시스템 부서를 발표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혁신을 연구하기 위해 폴란드의 합동 분석 훈련 및 교육센터 JTEC 수십 년 동안 값비싸고 정교한 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데 힘써온 동맹이 이제는 차고 작업장에서 탱크 파괴자를 만드는 나라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펜타곤의 2개 회계연도 예산에 공격 드론 생산 확대를 위해 10억 달러를 포함시키고 기존 헬리콥터 프로그램의 예산은 삭감하면서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문자 그대로 우크라이나가 저비용 자율 시스템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마크 밀리 퇴역 육군 대장 전 합참 의장은 앞으로 10에서 15년 안에 미군의 최대 3분의 1 이 로봇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 평가는 거의 확실하게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기술들을 관찰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중국은 전체 전략지원부대를 재편해 우크라이나가 완성한 통합 드론, 전자전 작전에 초점을 맞춘 3개의 별도 부대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 전쟁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모두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적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방 군대에게 정말로 두려운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흥미롭거나 실험적이어서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가진 더 큰 적과 싸울 때 혁신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든 주요 군사 강국들은 완전히 다른 가정에 기반해 구축된 군대에 이러한 혁신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제 모델만으로도 혁명적입니다. 전통적인 군사 조달 방식은 비용에 상관없이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왜냐하면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은 약 8천만 달러이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은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 FPV 드론은 한 대당 400, 500달러 정도이고 업그레이드를 선택하면 몇천 달러까지 올라가지만 수백만 달러짜리 전차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지상 로봇은 몇천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며 기존에는 수십 명의 병사와 값비싼 차량이 필요했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교환 비율이 너무 유리해서 기존의 군사 경제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어자가 수천 달러짜리 공격을 막으려 수백만 달러를 쓴다면 공격자는 경제적 소모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상 로봇은 그 공식을 뒤집습니다. 10,000달러짜리 재사용 가능한 무인 지상 차량 UGV이 수십 번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일회용 미사일이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유인 차량 여지비가 없는 내곽과 이르는 일회용 미사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잠시 인간의 관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들은 단순한 숫자와 시스템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들입니다. 제3돌격여단의 한 군인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코스타스 또는 엘 그레코라는 호출명을 사용하며 그 현실을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들의 주요 임무가 물자 수송과 의무 후송입니다. 돌격이나 화력 지원으로 확대하려면 비용을 낮추고 운용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그게 다음 과제입니다. 이 시스템들을 충분히 저렴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대규모로 직접 전투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빈치 늑대 부대의 얌창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혁신을 결국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할지의 여부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더 빨리 하느냐이며 우리는 러시아보다 더 빨리 대규모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는 유럽 산업계가 우크라이나 분대와 제조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빠르게 혁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의 전투 승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더 큰 적에 맞서 살아남도록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크라이나 지상 로봇 혁명에서 얻는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나라의 생존을 위해 싸울 때 혁신은 선택이 아닙니다.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민간 기술을 군사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전통적인 조달을 기다리면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차고 작업장에서 무기를 만듭니다. 우크라이나가 2025년 말까지 15,000대의 지상 로봇을 배치하겠다는 목표는
허황된 꿈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공중 드론으로 이뤄낸 성과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목표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드론 생산이 전무하던 상태에서 3년 만에 연간 450만 대의 FPV 드론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성장 곡선을 지상 로봇에 적용한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만 대의 무인 지상 차량이 우크라이나 전선 곳곳에서 운용되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이러한 무인 지상 차량을 미래 로봇 군대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병사들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키이우가 필요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방패를 구축하려는 더 큰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 작업은 올렉산더의 작업장이나 디그니타스 우크라이나 같은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진행됩니다. 아그로논과 모페드 등 군인들과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 작업은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러시아는 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간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면서도 전투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군대를 만들어내는 창의성이었습니다. The situation in Kupiansk is dire for Russia's forces. Fewer than 100 of its soldiers remain in the city mere weeks after Vladimir Putin's grand proclamation of Kupiansk's capture. Ukraine has destroyed all of the occupiers and now reportedly has just 100 or so left to take out to fully liberate the city. As for Russia, it can't do anything but send more of its soldiers to their deaths. In a nightmare scenario for Putin, Ukraine has deployed a robot army to create a kill zone near Kupiansk. Russia kicked off January 20th with several desperate attempts to regain some sort of foothold in or around Kupiansk, as it tries to reverse the damage that Ukraine has done to its forces since December. To the north of Kupiansk, Russia launched assaults against the settlement of Holubivka. East of Kupiansk, there were attacks toward Petropavlivka, Podoli, and Kucherivka. Russia also attempted to advance toward the city from the southeast, where its forces had tried to gain footholds in the settlements of Pishane, Stepova, Novoselivka, and Kurilivka. Encirclement of Kupiansk is clearly Russia's goal. However,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or ISW, delivers a flat verdict on what Putin had hoped would be a busy and successful January 20th. Though Russia's forces continued offensive operations, they did not advance. The obvious question is why, and the answer is that Ukraine has created kill zones around Kupiansk that are so massive that Russia's soldiers can't get through the seemingly never-ending seas of drones they need to get past if they're to launch anything resembling effective assaults in the first place. Those drones form the Kupiansk kill zone. And as you'll discover soon, they may just provide the answer to Ukraine's need to sustain its defense with as few losses as possible. In a January 21st report, the New Voice of Ukraine gives a little insight into the kill zone that Ukraine has built around Kupiansk. It's effectively a wall of first-person view or FPV drones that stretches up to 25 kilometers or around 15 miles from the Kupiansk combat lines. Those drones are constantly on the prowl. With the aid of reconnaissance drones, Ukraine's FPV drones are on seek and destroy missions that are massively restricting Russian infantry movement and often destroying the few vehicles that Russia sends in the Kupiansk direction long before they reach the types of places where Russia could actually use them in its assaults. Right now, the outlet says, Russia's movement and maneuvering have been restricted to within a single kilometer, which is bad news for Putin. Restricted forces become easy targets. Whether they're in the kill zones or not, Russia's wannabe Kupiansk occupiers are in massive danger. At least those who remain are still in danger. Most are already dead. In its own report on the Kupiansk kill zone, Militarny says that it's the Ukrainian unit dubbed Orion that has set up the near-impenetrable robot army with which Russia now has to tangle daily. That robot army is lethal. Militarny says that the kill zones are responsible for destroying up to 88% of the Russian occupiers before they even reach their intended positions. The outlet also reports on the types of drones that Ukraine is using in the Kupiansk kill zone. Leleka reconnaissance drones are constantly in the air, searching for any sign of Russian movement. FPV drones and Mavic drones are primed and waiting, loitering around until a target is located. There are even ground robots in operation, though it's unclear whether they're serving logistical purposes or if they're conducting attacks on Russian positions. It may well be the latter. A little under 2 weeks ago, this very channel reported on Ukraine's innovative use of a ground robot that traveled over 20 kilometers
or about 12.4 miles of terrain, to deliver an explosive payload of 12 anti-tank mines to a Russian position. You can find out more about the devastating effects of that operation in our video, and then imagine what a robot like that could do to any entrenched Russian soldiers who are attempting to plan an assault near Kupiansk. It wouldn't be pretty. And it would be one more thing for Russia's Kupiansk invaders to worry about, as aerial drones constantly buzz overhead. A story told by Militani offers the perfect example of what awaits any Russian forces who attempt to navigate the Kupiansk kill zone. The outlet tells the tale of a captured Russian soldier who goes by the call sign Begunok. His job was to guide groups of soldiers through Ukraine's kill zone so they could launch their assaults. You have to wonder which commander Begunok angered to earn this suicidal task, and yet Begunok has survived his trips, all 3 of them. As for the soldiers that he attempted to guide, all were destroyed to the last man, leaving Begunok the last soldier standing on all 3 of his attempts. Finally, Begunok waved the white flag and surrendered to one of Ukraine's drones. And why wouldn't he? As Militani says, Ukraine's use of such a wide variety of drones near Kupiansk means that most Russians who try to infiltrate are located. This allows space surveillance without the constant presence of people, Militani says of the Kupiansk kill zone, before adding, in a typical scenario, up to 5 FPV drones and sometimes even up to 12 operate on one target. One drone would be bad enough. A dozen, all of which fly faster than a soldier can run while carrying explosive payloads, add up to a death sentence. They also add up to a solution to a problem that Ukraine experienced in the Kupiansk sector several months before the kill zone was developed. And an officer of the Orion unit named Vladislav Zolotarov explained all to Militani. We understood that the problem was not the number of people or equipment. We had to take away the enemy's very ability to move and gain a foothold, Zolotarov says. And it's really that simple. An enemy who can't gain a foothold also can't push forward, and if they can't push forward, all they can do is hopelessly wander as Ukraine's drones search. What Ukraine has here is a dedicated drone wall that demolishes Russia's forces. And as we said earlier, these walls may well be the answer to Ukraine's challenge of dealing as much damage to Russia as possible while keeping its soldiers out of harm's way. According to ISW's assessment, Ukraine now has an opportunity to deny Russian advances and even enable counterattacks of its own, by replicating the robot army strategy that it's used in Kupiansk across the entire front line. This would be a game changer, though it would also mean that Ukraine needs enough drones, along with operators to pilot them, to work across a front line that now stretches about 1,250 kilometers, or roughly 800 miles. That's a lot of drones, but Ukraine may just have enough to make it happen, especially if it focuses mostly on the sectors where Russia's attacks are at their most intense. The ISW adds that replication could be complemented by an increase in kill zone depth. Ukraine could significantly degrade the effectiveness of Russian infiltration tactics if Ukrainian forces deny Russian forces from operating vehicles within 50 kilometers of the front line, thereby forcing the Russian infantry to infiltrate greater and untenable distances on foot, the think tank suggests. A big ask, perhaps. But there is some evidence that Ukraine has gotten ahead of the ISW assessment and has started to implement its kill zones in locations other than Kupiansk. Euromaidan Press highlighted this in a December 24th report, where it said that these zones now cover not only the Kupiansk sector, but also the embattled regions of Pokrovsk and Dobropilya. Across all of these regions, Ukraine is combining the intense drone activity that we've already covered with air and artillery strikes that buffet Russia's soldiers and equipment on both sides of the front lines. Extension is already happening, as the spokesman of Ukraine's National Guard, Ruslan Mozychuk, explains. A kill zone is not just an area between our and Russian positions. It can extend beyond the defensive line, and it must be calculated in both directions. This deepening is happening, in part, because Russia is also creating drone-filled kill zones to prevent Ukraine's counterattacks. However, logically speaking, these types of zones are more important to Ukraine than they are to Russia. Yes, Russia wants to prevent Ukraine from reclaiming territory that Russian troops have occupied, but ultimately, Russia is the attacking force in the conflict. And it's Putin, not Zelensky, who is ordering his soldiers to charge mindlessly toward Ukraine's defenses and straight into the kill zones. With their robot armies, Ukraine's soldiers can operate in small units behind their kill zones, because they know that the few Russian troops that make it through will be easier to counter. They've only just managed to survive a gauntlet of drones by the skin of their collective teeth, only to enter territory where Ukraine's soldiers are actively looking for them. For Ukraine, Russia's kill zones are also dangerous, but Ukraine is also more deliberate than Russia with its assaults, and it tends to only launch them when it knows that it has a high chance of success. For instance, the arrival of mid-range drones into Ukraine will soon be very important for dealing with Russia's kill zones. The likes of Ukraine's Bulava and Ram-2X drones can travel distances of up to 100 kilometers or 62.1 miles. If a Russian drone operator's headquarters is identified,
Those types of drones can shut these types of combat zones down, clearing the way for Ukraine's troops to launch their counterattacks. Still, it's defense where Ukraine's drone walls are important. And its priority now, especially if it intends to continue the expansion that the ISW says could prove so important, is to ensure that it has as many drones as possible. Again, Ukraine seems to be ahead of the curve here. In terms of pure numbers, Ukraine has poured billions of dollars into making and acquiring short-range drones that it can use to fill its kill zones. Kyiv Independent reported that Ukraine was on track to receive around 3 million drones by the end of 2025. That's according to former Ukrainian Defense Minister Denis Shmyhal. He pointed out that this attainment of 3 million drones represented almost 2.5 times more drones than Ukraine built or purchased by the end of 2024. Ukraine has built and bought millions of drones for a reason, and the kill zones might just be that reason. However, Ukraine could always use more, and on January 21st, the Straits Times reported that more is exactly what it's going to get. According to the country's new defense minister, Mikhailo Fedorov, Ukraine intends to rely heavily on its drones as a tool of asymmetric warfare that it will use as part of an attritional strategy designed to force Russia to bring an end to the war. Keep watching and you'll discover the shocking main goal of this strategy. As for drones, Fedorov adds that he will institute a push to replace Ukraine's Chinese-made Mavic drones with domestically produced models. This is a smart move. The less Ukraine has to rely on imported weapons, especially those that come from a nation that is also supplying Russia, the more sustainable its defense efforts become. Ukraine is already working on a local version of the Mavic that has the same camera and a longer flight range, and testing of that new drone may begin as soon as this month. Ukraine is working fast and at scale, and if Fedorov's new tech-focused approach to the country's defense is executed as well as it needs to be, the Kupiansk kill zone may soon be replicated across the entire country. We've talked a lot about kill zones and what they are in terms of being no man's lands that are filled with drones. But beyond this basic understanding, it's worth understanding the major issues that Ukraine's robot army creates for Russia as it tries to sustain the brutal assaults it needs to complete in order for Putin to grab more territory. What kill zones do, perhaps better than any other strategy that Ukraine has, is turn massive swathes of territory into traps for Russia's forces. Though drones are the headline weapons used in these kill zones, they actually involve a lot more than the aerial nemesis that has caused so much damage to Putin's ambition to rule Ukraine. United 24 Media demonstrated that in a piece where it took us inside a Ukrainian kill zone. Layered defense using the terrain to the advantage of Ukraine is the key. Let's step into the shoes of a Russian soldier for a moment. Deployed into a kill zone, you already know that drones fly overhead. You can hear the faint buzzing at times, but those drones hide among the trees and are often just out of sight. For all you know, a reconnaissance drone may already have you in its sights, and Ukraine's operators are preparing an FPV drone ambush somewhere deeper into the territory you've been tasked with taking. Filled with fear, you push on. But that's far from easy. You likely don't have any armor, such as a tank or armored vehicle. That armor would almost be pointless as Ukraine packs its kill zones with mines, dragon's teeth, and anti-tank ditches to slow these types of vehicles down. As you inch forward, you may even see some of the burnt-out husks of vehicles that have attempted to cross the kill zone before. But you don't have time to worry about that. There are also massive stretches of barbed wire placed to slow down soldiers who are on foot. Hidden in the ground are networks of thin barbed wire named Plutanka that are barely visible but are more than enough to shred through your feet and ankles if you step onto them. You've also heard about the tunnels built into these kill zones from which Ukraine's soldiers can watch or ambush you as you attempt to push on. This array of fortifications is navigable. As long as you're careful, you can work your way around them and find some clear passages in the kill zones. But what you don't realize is that these are all passages that Ukraine intends you to find. Forced into narrow routes, you find yourself surrounded by mines and barbed wire. There's no turning back now. And that's when you hear the telltale buzz. An FPV drone is bearing down, revealing that Ukraine has had its eyes on you all along. Maybe you get lucky and somehow avoid or shoot down the drone, but that doesn't matter. More will come. You may even be dealing with several at the same time. There can only be one winner, and it won't be you. This is what a kill zone is, and it's clear that drones are just a piece of a larger puzzle from United 24 Media's report. Zoom back to Kupiansk, and you now understand why the hellscapes that Ukraine has created around that city are destroying up to 88% of Russia's forces before they ever have a chance to launch their assaults. As Politico puts it, the result is a grey area of chaos stretching some 20 kilometers from the front, where drones hunt for soldiers. The wounded are left to die because it's so difficult to evacuate them, and supplies of ammunition, food and water are almost impossible to move up to the fighting troops. Russia is attempting to adapt to the kill zones. In a January 16th article, Forbes writer Vikram Mittal
noted that one of the biggest benefits of Ukraine's kill zones is the disruption that they cause to Russia's operations. Stalemates result from Russia's soldiers attempting to push forward, only to be destroyed. Russia has increased its use of ground robots to counter the kill zones, though they're currently limited to ferrying supplies and occasionally placing satchel charges on Ukrainian positions, if they can reach them. Russia is also sending increasingly smaller units, with as few as 5 soldiers, in an attempt to bypass the kill zones. This isn't the best strategy. Even if one of these tiny units makes it through to a city like Kupiansk, all it can do after is entrench itself and hope that reinforcements come before Ukraine finds them. Do you remember how we said that there were only around 100 soldiers left in Kupiansk at the beginning of the video? This type of strategy is how Russia has ended up at that point. But above all else, the goal of Ukraine's kill zones is attrition in manpower, equipment, and money. The Atlantic Council highlighted this in a January 15th article where it said that Ukraine has invested so heavily into upgrading defenses across the entire front line that it will use to continue the stalemate while it destroys Russia's soldiers in the kill zones. Strengthening Ukraine's fortifications and addressing manpower shortages will be among the top priorities for incoming Ukrainian Defense Minister Mikhailo Fedorov, who took up his post this week. Fedorov made his name in government as Minister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outlet says. It's right, and Fedorov has set a pretty bold target for Ukraine's defenders to reach as he focuses on restructuring Ukraine's defense ministry. After explaining that his first objective is to reform the ministry he now leads to ensure that it can manage itself and Ukraine's military effectively, Fedorov set his goal for Ukraine's drone operators in 2026. The second strategic objective is to kill 50,000 Russians per month. Last month, 35,000 were killed. All these losses were verified on video. If we reach 50,000, we'll see what happens to the enemy. They view people as a resource, and shortages are already evident, Ukraine's new defense minister revealed. The kill zones are already contributing massively to the Russian casualty rate. The type of expansion that the ISW recommends is paired with a Ukrainian defense ministry that further emphasizes the use of drones. Anything is possible for Ukraine. After all, Ukraine now controls 90% of Kupiansk and is achieving a 27-to-1 casualty rate against Russia. That city may show Putin what awaits his forces in the future as the kill zones expand. Fedorov's 50,000 monthly goal is lofty, but it's far from unachievable. Ukraine has the drones and the technological know-how to make it happen, as you'll discover if you check out our video covering Fedorov's proposed reforms to Ukraine's defense ministry. And if you enjoyed this video, remember to subscribe to The Military Show for more videos examining Ukraine's ever-evolving tactics in its war against Russia. And thank you as always for watching.